그래서 아까 전 세션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티즘 에피데믹이라는 것은 존재 안 하고 사실은 에피데믹 오브 니즈가 있는 거고, 근데 그 니즈가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안 하면, 특수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입법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게 지금 뭐 미국의 실정이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일찍 알게 됐을 때, 자폐증 하나의 증상을 일찍 알게 됐을 때 과연 초기에 개입하면 정말로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에 관해서는 더 란셋 커미션이라고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내서 이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출간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일부분은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유의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치료법 같은 것을 이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신과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약물에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가졌던 의문이고, 그다음에 그 의문은 뭐 30년 후에도 바뀌지 않아서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정신분열병 치료제가 뭐 30가지가 있는데 다 이펙트 사이즈가 다르고 포지티브 심톰, 네거티브 심톰에 따라 다르고, 뭐 여기서는 이제 클로자릴이 이제 효과적으로는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 파지티브 심스톰에 대해서는 뭐 아미트립틸린도 좋고, 네거티브 심스톰에서는 클로자릴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다 그 다른 정도의 에피카시를 보이고 이게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정신과 치료에서는 이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에 이게 이제 뉴요커라는 시사 주간지에 나온 글인데, 정신과가 과연 과학인가?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과는 과학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은 그때 한참 이제 프로젝이 나오고 그 누구나 다 프로작을 처방하고 이제 파티약으로도 쓰이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정신과는 과연 과학인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 메커니즘도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제를 투입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더니 정신과에 사용되는 약물이 이제 내과적인 혹은 다른 데 사용되는 약물과 효과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영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왼쪽에 있는 그 원들은 제네릭 메디슨 드럭이고, Y축은 그 약물을 처방하기 전과 후에 효과를 이제 스탠다다이즈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파란색 원들은 정신과 약물이고, 그다음에 0이 여기 있습니다. 0이. 0이라는 거는 이 약을 주기 전과 주고 후와 타겟하는 증상에 차이가 있다 없다. 0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물은 주면 그 약물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나빠지는 약물도 있고, 여기 나온 제일 높은 이런 약물들은 엔티 하이퍼텐시브, 뭐 엔티 다이아베틱, 그런 약물들은 주면은 효과가 유의하게 있고, 스태틴도 주면은 콜레스테롤 낮추고 그런 건 있지만, 대부분의 내과적인 약물이나 정신과적인 약물이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특히 정신과 약물이 일반적으로는 내과적 약물보다 더 효과가 좋아서 이제 정신과에 사용되는 약물이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한 연구는 바이오마커를 찾으면은 어떤 환자들이 어떤 약물에 잘 반응할지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계속 이게 저의 연구의 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걸 하겠다 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서 이걸 내가 여기까지 해온 연구들을 쭉 돌이켜 보면 과연 무엇을 했었나,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환자가 어떤 약물에 잘 듣는 건 바이오마커를 찾는 연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개해드린 거는 아까와 같은 캐서린 로드가 쓴 논문인데, 아까는 이제 진단 기준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뽑아드렸고, 이번에는 같은 논문에서 이제 치료와 관련해서 로바스의 ABA가 64년에 이제 그 뉴럴 베이시스로 처음에 림랜드가 얘기한 그 같은 시기에
ABA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치료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것들이 쭉 있고, 특히 이제 80년대 중반에 로바스가 ABA가 한 50%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과장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것에 근거한, 하지만 이제 뭐 나쁜 쪽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제 벌을 주고 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것에 근거한 그 ABA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싱클레어란 분이 이제 자폐증은 질환이 아니다, 나를 치료하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자폐증 하나를 둔 부모들이 이제 헐리우드에도 많아졌고, 근데 대기업의 뭐 오너라던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손자가 자폐증이다 이래갖고, 그때부터 굉장히 셀프 어드보카시 아니면은 그 오티즘 관련해서 페어런츠가 주도하는 그런 기관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뭐 캔이라든가, 지금 캔은 이제 큐어 오티즘 나우였는데 없어졌고, AGR이라고 오티즘 지네릭 리소스 익스체인지라고 AGR이라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모집하고 샘플도 모으고, 그다음에 유명한 과학자들을 섭외해서 자기네 샘플로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서는 그 인터넷하고 이것도 이제 역시 관련이 있는데요. 뉴로 다이버시티와 관련돼서 셀프 어드보카시 네트워크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US 가버먼트, 미국 정부에서, 주정부에서는 이제 케어즈 액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입법하게 된 것도 사실은 부모들이 굉장히 로비를 열심히 해서 자폐를 가진 하나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70년대부터 계속 부모들이 열심히 해서 이것을 이루어낸, 성취를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몇 번째 계속 이렇게 리뉴가 돼갖고 펀딩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중요한 그 사건들이 이렇게 연대기로 쭉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역시 실제 에피데믹보다는 니드가 더 급속도로 증가한 것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게 생각이 돼 있고, 어쨌든 이제 매스컴에서는 31명 중에 1명이 오티즘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남아와 여아의 경우에는 그렇게 프레벌런스의 차이가 있고, 지금은 뭐 처음에는 뭐 5대 1이라고 얘기했다가 4대 1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뭐 3대 1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연령별로 다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남아가 여아보다는 훨씬 많이. 근데 이제 성장을 하면은 여아는 이제 대부분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남아보다. 그래서 연령대별로도 이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일간지, 주간지 혹은 전문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다루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오티즘이 무슨 코비드 19처럼 에피데믹이 있고 뭔가 컨테이지어스하고 엔바이러먼털 팩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더 이상 나쁘고 숨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오픈하고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을 받고 하는 쪽으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런 니드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관찰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레딧이라는 미국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그림인데, 과학자도 아니고 이제 개인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피데믹 오브 니즈가 왜 실제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 그래서 주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어떤 개인이 이거를 분석을 해서 그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올렸는데, 굉장히 이게 인포머티브한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DSM-2가 나왔을 때는 차일드후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고, 이제 30개월 이전에 발병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프레벌런스가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10년간 이제 증가율도 굉장히 낮게, 거의 이제 일정한 수준의 증가율로 유지했다가 80년대부터 트라이아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점점 매스컴에도 알려지고 소개가 되면서 진단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매년 그 진단하는 숫자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90년대에 들어서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이제 자폐증 완화를 위해서 특수교육을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 주정부에서도 보조해야 하는 것,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보조해야 되는 것을 법제화한 다음부터는 이제 갑자기 증가율이 치솟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커먼 디스오더로 됐고, 근데 이제 어디가 실제 프레벌런스인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것은 분명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게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자폐를 가진 원자 환아를 보조하는데 평생 드는 라이프타임 코스트가 2.4 밀리언, 미국에서는 2.4 밀리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중국에서는 뭐 1.5 밀리언 파운드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거죠. 2.4 밀리언이면 30억 이상 그 하나를 케어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비용 분석을 이제 쭉 해놨는데요. 그래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이제 나눠서 했고, 연령대를 나눠서 했고, 그래서 이제 연령이 이제 많아지면은 비용이 더 들고, 특히 이제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있고 프로파운드 오티즘의 경우에는 더 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이제 한 개인이, 부모가 혹은 지역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이제 너무 큰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인텐시브하게 트리트하고 어느 정도 자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서포트 레벨을 어디라 할까에 시비어리티 레벨에 이제 대응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이제 DSM-5에 있는 레벨 1, 2, 3인데 서포트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최소한으로 이제 requiring support, requiring substantial support, requiring very substantial support. 이제 말은 이렇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24시간을 돌봐줘야 하는가? 아니면은 24시간 돌봐주지 않아도 가끔 돌봐주면 되는가? 아니면은 가끔 특수교육을 하는 정도면 적당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자폐증 환아를 계속 보시던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자폐증이 굉장히 심각한 레벨 3에 있는 자폐만 있는 건 아니고 레벨 2와 1에도 있는데, 치료는 무조건 뭐 같은 수준의 주 40시간의 ABA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 리소스를 잘 쓰기 위해서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소개해드린 논문들은 그러면은 이런 시비어리티가 한번 시비어리티가 정해지면 계속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에서는 그 시비어리티, 예를 들어서 시비어리티가 2였으면은 그 레벨 2가 계속 지속되고 뭐 5년, 10년 팔로우업 했을 때, 그다음에 4분의 1에서는 디크리즈 시비어리티 감소하고 4분의 1에서는 좀 더 심각해지고, 이렇게 시비어리티도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 교육에 특수교육이 필요하고 이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는 거가 평가를 이제 계속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년에 한 번 평가를 하던, 이제 얼만큼에 지나가던 한 번을 평가하던, 그게 굉장히 아비트러리한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린 논문에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어떻게 체계적으로 스텝 와이즈하게 할 수 있나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고 그렇게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비어리티를 예측하는 것 중에, 혹은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를 예측하는 것 중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베이스라인에서 리스트릭티브 리피티브 비헤이비어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점점 나빠지거나 뭐 그게 시비어리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 이게 굉장히 프리딕티브한 밸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얼리 인터벤션도 중요한데, 얼리 인터벤션에서 뭐 주 40시간 교육을 한다던가 주 10시간 교육을 한다던가 인터벤션 인텐시티가 트로젝토리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조기에 특수교육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서 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변화가 있는 거고, DSM-6가 나오고 뭐 ICD-12가 나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지금 또 제너러티브 AI,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이 정신과 진단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변하는 컨셉트고요. 그다음에 자폐증의 치료에 관해서는 이제 부모의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그다음에 인제 초기에 인제 자폐증이라고 진단을 받는 것도 어려웠고, 진단을 받으면 인제 치료라는 게 존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에서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요양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특수교육이 효과가 있다라는 아까 그 로바스 ABA가 50%에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 식의 교육이 특수교육이 되면 좀 임프루브 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인제 점점 그 자폐증의 치료와 그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인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게 계속 변하는 중이고, 또 변하고 있고 그렇게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자폐아 하나를 보살피는 비용은 연간 한 6만 불 정도가 든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3.5 밀리언이라고, 라이프타임 익스펜스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제 이게 국방비와 헬스케어 코스트를 대비한 그래프인데요. 어 빨간 반원이 국방비, 파란 반원이 헬스케어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한 4-5배 정도가 헬스케어 코스트에 정부 자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군사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코스트라는 게 5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정부 입장에서는 헬스케어 코스트를 어떻게든 줄이는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됐고, 정책적으로 그게 인제 선거 때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렇지 않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 이상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좀 비슷하고 혹은 헬스케어 코스트가 더 적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뭐 2배 정도의 비용이 헬스케어에 들어가는데, 한국은 아마 점점 더 헬스케어 코스트가 국방비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제 계속 정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법안을 발현하기 시작했고,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21st Century Cures Act라는 걸 만들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써서 '어떻게 하면은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정책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2024년에 오티즘 케어즈 액트라고 이제 제목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인제 이것에 어 처음 시작된 법안은 2000년에 칠드런즈 헬스 액트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인제 매년 뭐 5 년, 6년 고 기간마다 분기마다 계속 이거를 리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인제 2006 년에는 어 2000 년에는 1 빌리언 미만이었고,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2024 년에는 2 빌리언이 됐고, 인제 이게 아마 계속 5년 후에도 지속될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법안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고 분기마다 다른데, 이번 분기에서는 제일 강조한 거에 얼리 인터벤션이 중요하고 라이프타임하게 쭉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자폐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이미 50 살이 넘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제 진단이 기준이 성립이 되고 자폐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이미 노년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인제 보조하는 것이 인제 큰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팬 커버리지, 그다음에 보호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보호자, 그러니까 저는 인제 화나만 보고 화나를 특수교육시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인제 화나를 돌보는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것을 또 강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정부의 힘으로만은 부족하니까 인제 커뮤니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커뮤니케이션 툴로 다양한 새로운 테크닉을 사용하자. AI도 그중에 한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원격 진료도 그중에 한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진 자폐증 환자들을 위해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이일 때 진단받았을 때부터 인제 나이가 많아졌을 때까지 그 라이프 스팬에 따라서 어떤 다른 식의 치료를 하고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거를 인제 연구하자라는 게 인제 목적이 됐고 그것에 더해서 어느 정도는 자폐 스펙트럼을 뉴로 다이버시티라는 입장에서 이해하자. 그래서 인제 그것은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를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잘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얼리 인터벤션의 인제 어 기법들이 인제 여기 쭉 나열돼 있는데요. 처음에 인제 제일 얼리 인터벤션은 인제 부모님들을 교육시켜서 부모님들이 인제 소셜한 것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제 개발이 됐고 얼리 페어런트 미디에이트 인터벤션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것들은 인제 특별히 immediate improvement in social behavior and communication에 효과가 있다라고 어 randomized controlled trial에서 그렇게 인제 결론이 났고 하지만 이펙트 사이즈는 뭐 모더릿한 정도고 그다음에 이 이펙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하게는 분명히 부모를 통한 얼리 인터벤션이 효과가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개인 차이도 크고 어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Not universally effective. 그래서 모든 그 하나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텐시티로 인터벤션을 한다 하더라도 인제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인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약간 인제 나이가 많아지면은 발달 과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인제 발달 지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발달 지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된다. 인제 치료의 목적이 무조건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고 뭐 repetitive behavior를 줄이고 뭐 셀프 인저리를 줄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 발달 과정에 맞는 어느 나이 때에는 소셜한 게 중요하지만 어느 나이 때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랭귀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발달 과정에 맞는 어 특수 교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인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제가 여기 소개 드리는 것은 이 역시 캐서린 로드가 일저자로 나와 있는 이 논문에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치료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피하고 인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만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리 인터벤션도 사실은 이제 중요하다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엔바이러먼털하게 어떤 영향을 받는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요법이 있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언어와 직업 치료 이건 좀 더 나이가 들고 인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언어 직업 치료가 좀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고 센서리 베이스드 인터벤션에는 역시 short term benefit이 있고 black consistent result 그래서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혹은 뭐 일관되고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얼리 다이그노시스를 해서 얼리 인터벤션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나라는 거가 제일 문제였는데 여기 나온 논문 여기 소개해 드린 논문들은 이제 작은 규모로 연구를 했는데 그럴 때는 뭐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모르고 기껏해야 뭐 "15 개월 후에 효과가 있다." 뭐 "3년 안에 효과가 있다." 3 년까지도 사실은 안 가고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효과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클리니컬 리서치를 해야 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텐시브하게
얼리 인터벤션을 하는 게 아웃컴을 바꾸느냐 하는 클리니컬 리서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amount of intervention versus improvement인데 이제 초기에 얼만큼 인텐시브하게 하면 더 인텐시브하게 하면 더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특수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잘 모르고 있지만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최소한 그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를 이제 얼리 인텐시브 비헤이비어럴 인터벤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간은 최소한 2-3년 정도는 해야 옵티멀 아웃컴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 메타 애널리시스를 하고 내린 결론은 more than 30 hours per week 그래 갖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비용이 1시간당 대충 120불이라고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그러면 120불이 30시간 하는 거를 한 달 내에 지속한다 해도 이제 벌써 몇천 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의 특수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연구 중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란셋 커미션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베이직 리서치 아까 뭐 지네틱, 엔바이러먼트, 이뮨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베이직한 리서치들은 하나도 클리니컬 케어에 도움을 못 주고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도 알 수 없고 연구는 연구를 위해서 계속 하는 거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무슨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약으로 만드는 데는 또 다른 10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임상 연구를 하는 겁니다. 베이직 리서치보다는 임상 연구를 해서 어떤 하나들이 어떤 증상을 타겟으로 했을 때 얼만큼 인텐시브 했을 때 얼만큼 효과를 보이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에피데믹 오브 니드를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스텝드 케어, 퍼스널라이즈 헬스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마다 발달되는 그 지표들이 다르고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발달 단계에 맞는 퍼스널라이즈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치료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치료법은 비용이 적게 드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고려하는 식으로 스텝드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란셋 커미션인데 이 논문에서 제일 특이한 것은 제일 첫 번째 사이트한 그 참고한 그 참고문으로 여기 나온 Of Mice and Mental Health라는 그 에세이를 참고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뭐 쥐에서 어떤 현상을 보이면 자폐증도 마찬가지고 쥐에서 어떤 현상을 보여서 뭘 했을 때 뭐 쥐의 비헤이비어가 어떻다 그렇게 했는데 쥐를 그렇게 해서 비헤이비어를 고칠 수 있어서 뭐 다 바꿀 수 있었으면 이미 멘탈 헬스를 다 고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쥐에서 관찰되는 비헤이비어랑 휴먼 멘탈 헬스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오버 심플리파이하는 그런 유혹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 논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림에서 나온 것은 이제 이게 각각 발달에서의 어떤 특이한 그 자폐아의 증상이 이후에 18세 혹은 그 이후에 그 증상의 심각도나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2살 때는 리피티브 비헤이비어가 사실 제일 중요한 영향을 나중에 이제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3세가 되면은 이제 에이도스 토탈 스코어 그다음에 4세가 되면은 어댑티브 스킬 5세가 되면 이건 이제 발달 단계에 맞는 거의 지표를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자폐아가 오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슨 어떤 특별한 증상의 시비어리티를 봐서 이 사람의
예후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것을 잘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학령기가 돼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댑티브 스킬이 나중에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전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어 Neurobiological Experimental Influence라고 이거는 이제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인제 어 이 행동 발달이라는 게 계속 뇌가 발달하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단계에서 그게 좀 바뀌면 그다음 단계 발달하는 데 역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제 anxiety하고 포비아가 어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웃컴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인제 그것도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고 행동 교육, 특수 교육 말고도. 그다음에 이것은 어 그 프리스쿨하고 차일드후드하고 어덜트후드에서 서로 겪게 되는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했을 때 그 이후 단계에서의 아웃컴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제 도식을 설명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뻔한 얘기 같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치료를 해도 바뀌지 않고 약물 치료는 뭐 증상을 이제 서프레스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치료를 해도 바뀌지가 않고 특수 교육을 해도 바뀌지 않는데 어떤 부분이 인제 제일 일찍 인지하고 얼리 인터벤션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인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역시 그 인텔렉추얼 디서빌리티가 심한 경우에는 어 제한적이고 인텔렉추얼 디서빌리티가 적은 경우에는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리소스를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리소스가 있을 때 사실은 인텔렉추얼 디서빌리티가 더 많은 사람에 대한 기대값과 없는 사람에 대한 기대값을 가지고 특수 교육을 했을 때 얼만큼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그 스텝드 케어는 실은 인제 하이 액셉터빌리티 로우 코스트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부터 하나씩 적응해 나가자. 무조건 최고의 전문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인제 하이어 코스트 로우 액세서빌리티죠.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로우 코스 로어 코스트로 시작할 수 있는 홈 베이스드 학교에서 혹은 텔레헬스를 통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제 환자의 증상이 호전이 안 되거나 뭔가 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 그룹 세라피 같은 혹은 some caregiver effort가 필요한 이런 단계로 나가고 그다음 단계에서 인제 특수 교육을 하고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전문가를 찾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스텝드 케어를 하자라는 게 인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그림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프리스쿨하고 스쿨하고 어덜트마다 인제 패밀리와 커뮤니티의 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리스쿨에서는 패밀리의 롤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어덜트에서는 제일 적고 그랬다가 인제 성인이 되면 인제 다시 커지고 그렇게 그 연령대에 맞는 발달 지표에 맞는
그 스쿨의 역할도 다르고 패밀리의 역할도 다르고 이런 치료법을 여기 나열되는 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가 할 수 있는 로우 인텐시티 얼리 인터벤션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뭐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5시간 특수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더 힘들 경우에는 40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스쿨에이지에서는 이제 다른 ABA를 약간 좀 바꾼 이제 다른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테라피를 하고 어덜트에서는 이제 주로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테라피가 이제 메인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서포트하는 이렇게 연령대에 맞는 그다음에 치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이 논문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 자폐증에 의심되는 환아가 왔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나열한 것은 이제 프리네이탈, 페리네이탈, 패밀리 메디컬 히스토리 테이킹.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항상 잘 하는 거고요. 피지컬 에그제미네이션도 잘 하는 거고, 히어링 비전 어세스먼트 이것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네틱 테스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의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네틱 테스팅을 해서 어떤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지네틱 테스팅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제일 저희가 이제 positive finding을 알게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intellectual disability가 심하고 혹은 뭐 온셋이 아주 어리다거나 아니면은 디스모폴로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네틱 테스팅을 하고 그건 이제 옵셔널이고 그다음에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래프 EEG는 뭐 슬립이던 뭐 프롤롱드건 일반적으로 하고 MRI도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측정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헤드 서컴퍼런스 메저먼트가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이제 그것 하면서 MRI도 디벨롭먼털 트라젝토리에 맞는 것과 비교해서 저희 MRI를 연령별로 쭉 찍어서 그 연령대에 맞는 MRI가 어떤가 이 사람이 그 각 부위의 발달 정도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만큼 벗어나 있나 그런 그 스탠다드 커브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 MRI를 찍었는데 2살 화나 뭐 5살 화나가 스탠다드 커브에 비교해서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메타볼릭 테스팅의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내과적으로 의심될 때 할 수가 있는 거고 레드 테스트 납중독에 관련해서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진단을 위해서 메디컬한 이밸루에이션 하는 경우는 지네틱 테스팅 말고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네틱 테스팅이 얼만큼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있는가, 클리니컬 유틸리티라는 거를 이제 많이 고려를 하는데 이게 이제 디베이트가 많은 게 이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슈어라는 분은 50%에서 무슨 유의한 지네틱 파인딩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약간 과장은 아닌데 하여튼 뭐 과장됐다고 생각을 하고 50%에서 이제 유의한 유전적인 소인이 발견된 건 아니고 또 이것은 웬디 청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병원에 온 유전학자인데 이 사람은 한 10% 미만에서 클리니컬하게 유의한 지네틱 파인딩이 나온다. 근데 이 숫자 역시 약간 좀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유전적인 검사를 했을 때 거기서 어떤 파인딩이 나와서 부모한테 유전적으로 당신의 아이는 이런 유전자에 드노보 뮤테이션이 있다거나 아니면 레어 뮤테이션이 있어서 자폐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실제적으로는 5%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ag노시스 워크업을 할 때 이런 어프로치가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검사를 하기 전에는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라는 걸 보면 50대 50이죠. 저희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출발점은 항상 같습니다. 50에서 출발을 해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positive predictive value라는 게 있고 likelihood ratio, positive likelihood ratio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SDQ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어느 점수 이상 나올 경우에는 미만 나올 경우에는 뭐 1.7이고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처음에 이제 50%의 확률이 90%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포스트 테스트 프로버빌리티죠. 그래서 이런 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는 진단적 접근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는 항상 기본적으로는 얘가 자폐를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같은 확률이었는데 어떤 검사를 해서 증거가 쌓이면 그다음에 이 아이가 자폐일 확률이 90%다, 10%다. 그러니까 이걸 검사를 하나를 해보고 얘가 100% 자폐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가 갖고 있는 예측력을 보고 그걸 곱했을 때 검사 후에 검사가 양성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진단적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 based diagnostic approach 그것이 현재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미국도 어느 지역에서 적용하는 자폐 기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적용하는 자폐 기준하고 뭐 클리니션이 클리니컬 임프레션으로 자폐다 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뭐 미국의 자폐아가 몇 명인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 몇 명인가 알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 7,800만 명이 있다고 예측은 하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probability based approach를 하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폐를 가진 사람들과 자주 관찰되는 이제 컨디션들이 이제 쭉 있는데 여기 있는 컨디션들은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거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잘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내과적인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클리닉에서 디텍션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소변, 대변, 그런 문제가, 자폐를 가진 아이를 잘 트레이닝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 아이랑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자폐증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거를 트레이닝하고 유의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하는 거가 유의하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먼저 물어봐서 알아내야 하고 컨스티페이션 다이아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자폐를 가진 분들이 이제 바이폴라 스펙트럼 디스오더를 가지고 그다음에 게임 디스오더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률도 높고 하는데 이런 흔한 정신과적인 문제 저희가 이제 다른 자폐가 없는 경우라면 치료가 가능한 문제를 자폐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치료가 효과 있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고 하는 게 현재까지 치료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필랩시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에필랩틱 웨이브 폼이 있거나 이주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비어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있고 무슨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있거나 하면은 역시 약도 처방하고 하지만 그것 역시 자폐가 있는 경우에 그 약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가는 무작위 내조 연구로서는 아직은 결과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GI 프로블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의 경우에 이제 부모도 그렇지만 이제 담당하는 의사가 케어 테이커가 먼저 디텍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줘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에 관해서는 여기 나온 것들은 이제 어 모두 인정하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건데, 리스페리돈하고 아리피프라졸 말고 다른 것들은 이펙트 사이즈가 작고 어 ADHD가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하지만, 그게 뭐 아시겠지만 효과 지속 시간 혹은 뭐 얼만큼 자주 처방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약물 치료는 이 두 가지 말고는 크게 효과가 있는 게 없고, 동반된 뭐 ADHD, irritability, aggression 그런 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코크란 리뷰, 잘 아시겠지만 코크란 리뷰에 나온 것을 이제 어 보여드리는데, 사실 리스페리돈이 어그레션에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어떤 성인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리스페리돈은 이제 자폐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리터빌리티에만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어그레션에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아리피프라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 심토을 약간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알려진 경우에는 에이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는 이리터빌리티를 줄일 수 있고, 어그레션은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ADHD related medication은 많이 처방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다라던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연구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션이 개개인에 맞게 쓰는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뉴로 호르몬, 옥시토신, 뭐 세크레틴, 안티디프레센트 역시 알려진 것은 효과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페리돈, 아리피프라졸이 이리터빌리티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메타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인정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모든 약물들은 사실은 이제 에비던스가 없이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많은 약물들이 롱텀 에피카시에 대해서, 특히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폴리파마시는 이제 자폐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정신과적 질환에서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 증상에 이 약을 쓰고 저 증상에 저 약을 쓰고 이렇게 많이 해서 이제 자폐아에서도 많이 엔티사이코틱스 쓰고 안티필lep틱스 쓰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한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 이정섭 교수님께서 그 ECT, 청소년 ECT로 많이 치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ECT, RTMS, 뭐 인트라네이절 옥시토신 이런 것들도 다른 치료 모달리티로 시도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무작위 대조 연구로 효과가 있다라고 아직은 안 알려져 있고, 그거는 뭐 추후 뭐 5년, 10년 후에나 나올 연구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뉴로 다이버시티, 이거 과연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특수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비어리티 레벨 1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있고,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뉴로 다이버시티에 관한 것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고, 다 아시겠지만 레인맨 같은 경우에는,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자폐가 뭐다라고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영화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도 이제 계속 자폐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자폐인데 이제 자기가 어떤 영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던가 그렇게 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최근에 호주나 영국에서 많이 시행됐는데, 어 비디오 컨퍼런싱을 통해서 이제 그 보호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을 교육하는 것, 그것도 자폐아를 이제 직접 교육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를 교육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는 굉장히 일찍 시작해서 저희가 피탈 오리진을 생각을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브레인이
그 디벨롭먼트하고 뭐 시냅틱 포메이션을 하고 프렌딩을 하는 게 그 시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신 중에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큐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어크로스 라이프 스팬에 대해서 존재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 혹은 2%,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디오패틱 오티즘 같은 경우에는 1% 미만 이 정도의 프레벌런스를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니드가 점점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에피데믹처럼 보인다. 그 아까 소개해드린 논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폐아를 성장을 하면 자폐를 가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예를 또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환자도 교육을 해야 되고 나이에 맞게 그렇게 보호자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서 자폐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저희 사회에서 볼 때는 서비스 유저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렇게 관점을 좀 바꿔 나갈 때가 돼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문제가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부, 국가 혹은 지역 사회 혹은 뭐 그 기업 이런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로 이제 성장하는 게 필요한 순간인 것 같고, 얼리 인터벤션 얼만큼 인텐시브하게 하는가, 그게 이제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단기적인 효과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고, 메디케이션은 리스페리돈과 아리피프라졸이 이리터빌리티에서 효과 있다라는 것만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임상 연구보다는 이제 베이직 사이언스 리서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지금 사이클에서 펀딩은 좀 더 클리니컬 리서치 쪽으로 얼만큼 어떤 인터벤션을 했을 때 이 효과가 얼만큼 지속되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